전략하는 삶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빨리 알고 싶겠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부자의 삶을 배우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부자를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불렸는지, 얼마의 자산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해야 한다. 그래야만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고 그것을 향해 차근차근 목표를 세우는 것이 부자의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보통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라. 아쉽게도 세상에는 부자는 나쁘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 부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나 역시도 과거에는 부자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남에게 인색한 놀부나 스크루지가 나오는 동화책을 읽었고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악역은 늘 부자 캐릭터가 맡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만나온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좋은 인성을 갖추었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부자일수록 더욱 겸손했고 매사에 긍정적이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하루의 시간을 길게 쓰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자산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약속도 잘 지켰으며 어려움을 겪어본 이들이기에 남에게 베푸는 것도 너그러웠다. 이처럼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이들이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배울 점이 많았다. 알고 있는가? 정작 가난한 사람일수록 게으르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며 평소에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즐기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들은 항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와 드라마를 모두 챙겨본다. 잦은 술자리와 모임에서는 전혀 득될 것이 없는 정치 이야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목청을 높이고 불만과 비난에는 항상 제일 먼저 앞장선다. 인터넷에서 욜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겨라.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라. 사표 내고 세계 일주 같은 연관 검색어가 뜬다.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의 행복 추구가 우선이라는 거다. 이처럼 현재 자신의 만족을 위해 소비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명 욜로족이라고 한다. 여기서 지금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지금 혹시라도 앞에서는 부자의 삶을 동경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고 했으면서 무슨 소리야? 욜로족처럼 즐기는 삶이 부자의 삶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핵심을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부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은 소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사고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욜로족은 부자의 생각이 아닌 부자의 삶을 흉내낼 뿐이다. 그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단면의 모습만을 말이다. 내가 그렇게 강조한 부자의 삶이란 노동을 하지 않고도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이다. 그러나 욜로족의 삶은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하고 소비가 본인의 수입을 뛰어넘는 그저 사치스러운 삶일 뿐이다. 부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은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소비하라는 말이 아니고 부자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말이다. 부자의 소비를 흉내내지 말고 먼저 부자의 시스템을 갖춰라. 그러면 평생 욜로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이 책에 당신이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적어 놓았지만 분명히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읽기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어 찾아오는 이들에게 내가 꼭 하는 말이 있다. 인생의 한 시기를 혹독하게 살아야 평생이 여유롭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한 시기 정도는 혹독하게 살 각오를 해야만 한다.
일을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인 종잣돈을 모으고 부자 되는 공부를 완성하기 위해서 말이다. 종잣돈을 모으면서 부자 되는 공부를 완성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 외에 하루 2~3시간 정도만 더 내는 것, 그뿐이면 충분하다. 나는 나이트클럽에서 6개월간 일하며 모은 1,000만 원이 있었지만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나이트클럽에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며 계속 일을 해야 했다. 최대한 빨리 돈을 모으기 위해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먹을 것 아껴가며 사고 싶은 것도 사지 않고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했다. 거의 소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 했다. 나이트클럽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하는 그 순간에도 공부를 했고 동료들이 모두 놀러 나갈 때도 난 좁은 방 안에서 부자 되는 공부에 매진했다.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앞에서는 분명 전략보다 수입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맞지만 그건 최소한의 종잣돈을 모은 후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일이다. 최소한의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전략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때는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야 하기에 할 수 있는 만큼 전략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돈을 모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전략보다 수입을 늘리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종잣돈을 모으고 공부를 완성한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종잣돈을 모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직장인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밤, 새벽, 점심시간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여가 시간은 공부를 완성하는 시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평일에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개인차가 있겠으나 보통은 2~3시간 정도일 것이다. 이 짧은 시간에 대체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차곡차곡 모아간다면 충분히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다. 나를 만나고 2년 9개월 만에 월세 500만 원을 받게 된 직장인 수강생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직장인이라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은 다 핑계일 뿐이에요. 부자 되는 공부는 운동 경기처럼 반드시 연속된 시간을 통째로 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투리 시간을 틈틈이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출근 전 새벽 시간과 직장에서의 점심 자투리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직장인들이 회식이 잦은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회식이 있는 날은 어떻게 하냐, 야근이 많아서 저녁 시간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요. 회식이 있으면 당연히 참석해야죠. 저 역시도 회식이 잦은 회사에 다녔어요. 회식에 무조건 빠질 수는 없잖아요. 대신 1차만 참석을 합니다. 제 경험상 2차부터는 그저 의미 없는 술자리가 되었고 그때에는 빠지더라도 상사분들도 뭐라 하지 않고 동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회사 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회식 자리에서 무리하지 않는다면 다음날 새벽 시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야근을 하는 날도 똑같아요. 전날 저녁 때 못한 만큼 다음날 새벽에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3년이 안 되는 기간 내에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제2의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노력만으로 평생도 아닌 3년만 조금 더 신경 쓰면 될 일을 못할 이유가 뭔가요? 저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부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만 혹독한 시기를 거치면 평생이 여유로워진다는데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한 번뿐인 삶에서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부자가 되면 시간과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선 그 누구라도 잠시 동안의 혹독한 시기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기억하기 바란다. 하루에 2~3시간 정도의 시간을 확보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차례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공부가 필요하다. 돈에게 어떤 일을 시켜야 안전하게 더 큰 수익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 말이다. 첫 번째, 경제신문을 구독하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누구는 돈을 잃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구는 크게 수익을 내기도 하는데 이는 바로 타이밍 때문이다. 어떤 투자든 타이밍은 성패에 있어 절대적인데 적절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의 큰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른바 상승장 분위기에 휩쓸려 끝물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돈을 잃게 된다. 하지만 평소에 신문을 꾸준히 구독한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신문을 읽을 때는 인터넷 신문보다는 종이 신문을 구독하길 추천한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오로지 경제 지식을 쌓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가십거리들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 낭비되는 시간만큼 부자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늘어날 테니 말이다. 경제기사에 더하여 정치면 역시 관심을 갖고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 중에 어떤 진영에서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경제 정책이 180도 바뀌기도 하는데 그 정책에 따라 투자의 방향성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제 관련 책을 읽어라. 처음에는 쉬운 책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페이지 수가 많고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책은 아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이다. 처음에는 쉬운 책부터 골라서 읽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차츰차츰 심도 있는 책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부동산 공부를 해나간다면 책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책을 구입하기 전에 저자 프로필과 목차부터 파악한다. 저자의 프로필과 목차에 기재된 투자 사례를 보면서 그가 이론가인지 실제 투자가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는 이론가의 책과 부자가 아닌 사람의 책은 읽지 않는다. 그들은 현실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기만 할 뿐 배울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일지라도 그가 현재도 투자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다. 투자의 정답은 계속 바뀌므로 현재에도 실전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다. 그런 저자의 책에서는 항상 책값 이상의 것을 얻곤 한다. 책을 골랐다면 그 책의 내용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즉, 한 권의 책 속에서 두세 개의 노하우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후 책을 읽도록 하라. 세 번째, 간접 경험을 진하게 쌓아라. 나는 부동산 공부를 독학으로 완성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나는 투자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투자 모임에 나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거나 또는 시간을 내어 강의를 들으러 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 대신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적어놓은 경험담을 적극 활용했다. 수험생들이 선배들의 합격 수기를 읽으며 공부의 방향을 잡는 것처럼 말이다. 당시 규모가 가장 큰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찾아 가입을 하고 그중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 성공담과 실패담을 모두 프린트해서 갖고 다니며 몇 번이고 읽었다. 성공담은 이해하겠는데 실패담까지 읽어야 하냐고? 물론이다. 실패담도 성공담 못지않게 중요하다. 실패 역시도 간접 경험을 해봐야 그와 같은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경험담을 읽고 나니 실전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나가야 할지 방향이 잡혔고 시행착오 역시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인맥을 갖출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생각해낸 공부법이었지만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었던 것은 시중에 좋은 책을 읽은 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경험담을 읽고 있으면 가까운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고 나도 노력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절로 의욕이 생겼던 것 같다.
책의 저자보다는 커뮤니티에 글을 적는 사람들이 더욱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가까운 사람이 해내는 것을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생기기 마련이다. 네 번째, 진짜 전문가를 따라가라. 전문가의 강의는 공부 시간을 단축해주는 좋은 수단이기는 하다. 단, 진짜 전문가의 강의를 수강할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다. 운동을 배우더라도 동네에서 잘하는 정도의 사람에게 배운 사람은 동네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국가대표에게 배운 사람과는 절대 게임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 분야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 배웠느냐는 정말 중요하고 실전에서 실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사람만이 실전에서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어떤 일을 따르기 전에는 반드시 그가 실력이 검증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강의나 조언을 들으면 오히려 공부 기간이 더 늘어나거나 또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겨 손해만 보고 부자 되기를 평생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검증된 진짜 전문가를 골라낼 수 있을까? 그건 딱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다. 그의 재산이다. 그가 스스로 재산을 얼마나 불렸고 현재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실력은 있지만 재산이 없는 것도 문제다. 그런 사람은 초보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가 투자 전문가인 척하는 이론가일 뿐인지 실제로 실전 전문가인지는 책의 저자 프로필이나 강사 프로필만 보더라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 투자보다 공부의 완성이 먼저다. 스노우볼 효과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스노우볼 효과란 산 정상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리면 내려오면서 눈덩이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워런 버핏이 투자를 눈덩이 굴리기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경제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가 되었는데 이는 투자의 속성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이다.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리는 모습은 눈덩이가 커지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4년간 이를 악물고 모았던 작은 눈덩이, 즉 종잣돈은 1억 2천만 원이었다. 이 돈을 부동산 투자로 3년 만에 20배, 7년 후에는 200배 이상으로 불렸고 현재는 가속도가 붙어서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산이 불어나고 있다. 처음 돈이 불어나는 것을 경험해보면 실로 경이로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스노우볼 효과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벼랑간 떨어지는 행운은 더더욱 아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실력에 의해 좌우된다. 돈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실력 말이다. 돈을 불릴 수 있는 스노우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먼저 작은 눈덩이인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 종잣돈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굴릴 수 없음을 꼭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첫 스노우볼을 굴리는 시기, 즉 첫 투자를 하는 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할까? 실전 투자는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모아놓고 공부를 완성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간혹 종잣돈 모으기에는 소홀하고 공부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잣돈이 모아졌으니 공부를 대충 끝내버리고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종잣돈 모으기와 공부 완성하기 중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분명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순간이 온다. 함께 공부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실전 투자에 빨리 뛰어들고 싶어진다. 불안감에 떠밀려 이 정도 공부했으면 됐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 순간의 조급함을 다스리지 못하면 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하기 십상이다. 초심자라면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라. 첫 물건에 투자하는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의 완성이다. 나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은 바로 돈을 잃지 않는 투자이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갖고 있는 것을 잃지 않는 것이다.
나는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100% 믿지는 않았다. 그들의 말을 듣고 투자를 했더라도 그들이 나의 손해를 만회해 줄 리는 만무하고 그 손해에 대한 피해를 온전히 떠안을 사람은 바로 나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된 지금도 여전히 투자 대상을 살필 때는 돈을 잃지 않는, 즉 원금 보장이 되는 투자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그 다음 수익 계산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분야라면 아무리 높은 수익이 예상되더라도 절대 투자를 하지 않는다. 돈을 잃는 것보다는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지키다 보면 어떤 대상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도 명쾌해진다. 괜히 어줍잖게 준비한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다가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손실을 보면 그동안 해왔던 공부마저 아예 접어버리고 본래의 삶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그만큼 첫 투자는 중요하다. 그동안 첫 투자에 실패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이 아니라고 자책하며 본래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그들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작했거나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투자를 감행했기에 첫 투자의 손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떤 분야든 첫 투자에서 수익이 나면 재미가 생기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하기가 수월해진다. 나 역시도 첫 번째 부동산 투자에서 괜찮은 수익을 거두면서 이 길이 정답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재미를 느끼며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수익의 맛을 본 사람에게는 잠시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따라서 첫 투자의 시기보다 종잣돈을 모으고 공부를 완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부터는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레버리지를 이해하면 더 빨리 부자가 된다.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돈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다. 어느 집이든 가르치는 것은 용돈을 받으면 아껴 쓰고 저축해야 한다. 남에게 빚지지 않고 살아야 한다. 빚을 지는 것은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등으로 거의 비슷하다. 그러므로 성인이 되어서도 전략을 최고의 미덕, 은행에 빚지는 대출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보통의 직장인들은 월급을 아무리 아끼고 아껴 저축하더라도 수도권에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율이 좋았던 과거에는 저축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는 과거의 방식만 고집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의 방식은 버리고 부자들이 돈 버는 방식으로 갈아타야 한다. 부자들은 효율성을 따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은 돈에게 최대한으로 일을 시킬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한다. 그래서 부자들은 대출, 즉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바로 대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만 활용하려 한다면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부자의 길에서는 점점 멀어질 뿐이다. 이때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설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은행 대출은 대출 이자보다 월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만 활용할 것. 사실 대출 이자보다 수익이 적게 나오는 투자는 투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런 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투자이다. 앞에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보다 공부를 완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공부를 완성하면 좋은 투자 대상, 즉 대출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을 골라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지금도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2,877만 원의 빌라를 실제 현금 262만 원만 들이고 매입한 적도 있다. 그 후 이 빌라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를 마쳤더니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도 나에게는 매월 30만 원의 수익이 들어왔다.
4년 2개월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를 통해 얻은 임대 수익은 1,500만 원이었으며 이 빌라를 팔면서는 개발 호재로 시세가 올라 무려 1억 1,438만 원의 매매 차익까지 거둘 수 있었다. 놀랍지 않은가? 262만 원의 돈, 놀랍지 않은가? 262만 원의 돈에게 일을 시켜 총 1억 2,938만 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이다. 1억 3,800만 원짜리 상가 역시도 은행 대출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었다. 확실한 월세가 확보되는 부동산이었기에 걱정 없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적절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대출 없이 자신의 돈으로만 투자하려는 사람과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투자를 하는 사람의 10년 후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은행만 당신의 돈을 활용하도록 둘 셈인가? 당신의 돈을 빠르게 불려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은행이 당신의 돈을 활용해서 배를 불리듯 당신도 은행의 돈을 적극 활용하여 당신의 부를 늘려라. 성공한 사람을 곁에 두어라.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당신은 분명 주변인, 특히 그와 비슷한 결정을 내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려 할 것이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 인터넷상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를 생각해보자. 인터넷상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를 생각해보라.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광고가 실려 있는 메인 페이지보다는 구매자들이 남겨놓은 리뷰와 후기를 더 신뢰하지 않는가? 어떤 상품이 필요하지만 아직 브랜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보자. A 브랜드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안 좋은 상품평이 눈에 띈다면 당신은 바로 창을 닫고 다른 브랜드의 상품을 검색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작은 상품을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역시도 주변인들의 조언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로 인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몇 천에서 몇 억까지 하는 차를 구매할 때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정해두었던 차종이 있었으나 주변의 친구나 경험자의 조언에 따라 차종이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 대학에 입학할 때도 인생에 큰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전공이 주변의 어른들이나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은 주변의 어떤 이들이 어떤 조언을 하느냐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이 달라지기도 하고 진로가 바뀌기도 하며 심지어는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 주변에서 어떤 조언을 듣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주변인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부자 되는 공부를 완성하는 시기에는 특히 중요하다. 이 시기에는 완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나는 몇 년 안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과연 주변의 반응은 어떨까? 아마 그들에게 원하는 답이나 격려를 듣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허무맹랑한 상상은 하지 마. 그런 방법이 있다면 대체 누가 하지 않았겠어? 그리고 투자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괜히 돈 잃지 말고 본업에나 충실하렴. 틈틈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살만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며 당신의 희망을 산산조각 낼 가능성이 높다. 위 멘트는 나이트클럽에서 나의 미래에 관해 얘기했을 때 동료들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대답은 정도만 다를 뿐 결론은 거의 비슷하다. 내가 겪었던 이런 경험들 때문에 나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가장 경계한다. 실패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실패를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물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는 좋은 면만 봐서는 안 된다.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공담보다 오히려 실패담이 더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점이 부족해서 실패를 했는지가 잘 드러나는 경험담은 당신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해서 결과가 안 좋았다는 사실은 감추고 무조건 그 길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특히 이런 사람들일수록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마냥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이란 부정적인 의견을 듣게 되면 시작도 해보기 전에 위축되고 판단이 흐려지기 마련이니까. 이런 이유로 나는 자신의 부족함은 감추고 단지 그 시장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뻔뻔한 실패자들과는 오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 알지도 못하므로 이들의 이야기는 배울 점 하나 없는 그저 실패 경험담일 뿐이다. 꼭 기억하라. 당신의 주변인이 실패했다고 그 분야의 모든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경매는 이제 끝물이다 라는 말이 시장 분위기를 압도하던 시기에 경매 투자를 시작했지만 성공하여 부자가 되었다. 내가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후 다시 분위기가 좋아진 것이 아니냐고? 아니, 오히려 내가 투자를 시작하고부터는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 적은 많았어도 좋아진 적은 거의 없었다. 지금도 역시 이미 경매 분야는 포화 상태라 이제 부동산 경매로 수익 내기는 힘들다는 말은 꾸준히 들려온다.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노력 없이 실패한 사람들이다. 남들이 말하는 좋지 않은 시기에 시작한 나뿐만 아니라 내 제자들 중에도 정말 많은 부자들이 탄생했다. 투자는 시기에 맞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기에 적응하며 해나가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이 꼭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가 가까운 곳에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괜찮다. 또한 그가 크게 성공한 이가 아니어도 괜찮다. 당신에게 다음 단계를 조언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앞서가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다면 책에 나오는 어떤 위인을 그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 주변에 부자가 많으면 또는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이가 많으면 부자의 길로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곁에는 부자가 많고 가난한 이의 주변에는 가난한 이들이 많은 이유이다. 부자가 되는 시간 3년. 3년은 위대한 결과를 이뤄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나는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부자가 되기 위한 주된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매월 월세가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월세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골라내는 눈이 생겼고 돈 버는 것이 점점 수월해졌다. 그렇게 나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다. 그간 해왔던 노력이 온전한 성과로 되돌아와 내 인생이 바뀌기까지 걸린 시간은 3년이었다. 물이 끓기 위한 임계점이 있는 것처럼 어떤 분야든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뜸들이는 최소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나에게는 그 시간이 3년이었던 것이다. 부동산 투자에서뿐만 아니라 그 후 내가 도전했던 많은 사업들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의 성과 역시도 대부분 2, 3년 내에 이루어졌다. 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의 여러 회원들 역시 공부를 시작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니 이 공식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예상보다 짧은 기간일 수는 있으나 보통 사람들이 포기하는 시점이 대개 시작 후 1년 전후라는 사실을 알면 3년은 결코 얕볼 수는 없는 시간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1년을 버티는 것도 힘들어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너무 쉽게 달아오르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다. 내가 여러 분야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낸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처음부터 중장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난 결코 어떤 것도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3년은 종잣돈 모으는 기간은 생략한 기간이다.
당신이 종잣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은 상태라면 공부를 시작하여 부자가 되기까지는 3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종잣돈이 적은 사람은 충분한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고? 종잣돈이 부족한 사람들의 투자 성공 케이스도 있으니 벌써부터 낙심할 필요는 없다. 요즘 강의에 들어가 보면 유독 젊은 수강생들이 눈에 많이 띈다. 젊은 패기 때문인지 이들은 열정이 충만하고 의욕도 넘쳐 공부도 무척이나 열심히 하며 이해력도 뛰어난 편이다. 하지만 이렇게 열정 넘치는 젊은 친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종잣돈이다. 사회생활 경험이 없거나 길지 않기에 모아놓은 돈이 부족한 것이다. 여기 2명의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 본다. 그녀가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나이는 26세로 2년차 직장인이었고 당시 종잣돈은 1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모아놓은 2천만 원이 전부였다. 부동산을 매입하기에는 종잣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녀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약 8천만 원 정도 하는 빌라를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제 투자금은 약 1,000만 원 정도만 들이고 매입하는 시기였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담보대출뿐 아니라 직장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용대출까지 적극 활용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그녀가 택한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투자였다. 공동투자란 공부를 하다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종잣돈을 모아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돈을 모아 함께 투자한다는 것이 상당히 껄끄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 맞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공동투자가 흔한 이유는 종잣돈뿐 아니라 투자자들 사이에 여러 이해타산이 맞아서다. 자금 여유는 있는데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주부이거나 돈은 있지만 시간 여유가 없는 직장인이거나 또는 공부를 완성하고 시간 여유는 있지만 종잣돈이 부족한 사람, 본인의 공부에 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이들은 공동투자를 선호한다. 이런 경우 함께 공동투자를 하게 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어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는 그녀뿐만 아니라 마음 맞는 인연을 만나 공동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단짝을 만나서 공동투자하는 경우도 있으며 6명이 함께 투자해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를 차린 경우도 있고 규모가 큰 부동산은 수익도 크기 때문에 수십억 원이 넘는 부동산에 여러 명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금은 나눠서 분담하지만 경험은 각자의 것으로 온전히 남게 되니 빠른 기간 내에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도 있어 나중에 홀로 서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녀는 이런 방법을 통해 종잣돈이 부족했어도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종잣돈이 적어도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면 한 번의 투자는 가능할지 모르나 한 건의 투자에서 종잣돈의 대부분을 사용해버린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다음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공동투자를 할 경우에는 투입되는 투자금을 줄일 수 있어 그 다음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과 이해타산이 맞는 동기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공부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29세가 된 지금 그녀의 통장에는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600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상당한 매매 차익도 거두었다. 또 다른 수강생의 사례다. 그는 2,500만 원의 종잣돈을 가지고 있는 30대 직장인이었다. 그는 앞에 수강생과는 다르게 첫 투자에 종잣돈 전부를 투자하는 방식을 취했다. 초반에는 현금 흐름이 아닌 작은 종잣돈을 불리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단기로도 수월하게 매도할 수 있는 부동산을 골라내기 위해 많은 조사를 했으며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게 되었다. 3개월 후 해당 아파트를 사겠다는 매수자가 있어
세금을 공제하고도 4천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었고 그는 이렇게 하여 3개월 만에 2,500만이던 종잣돈을 6,500만 원으로 만들었다. 그는 종잣돈을 불리기 위해 이러한 패턴의 투자를 계속 이어갔다. 종잣돈이 적을 때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먼저 매입하지 않고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부동산을 통해 돈을 불려야 한다. 대신 공부를 완성하여 괜찮은 부동산을 골라낼 수 있는 눈이 생긴 후에 말이다. 공부를 완성하기도 전에 부동산을 잘못 매입할 경우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긴 시간 동안 종잣돈 전부가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종잣돈을 불려나갔고 자금의 규모가 1억 원을 넘기고부터는 상가주택을 매입하기 시작하여 매월 월세 4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그 역시 마음 맞는 사람들과의 공동투자도 병행하였으며 그의 경우 임대수익 400만 원을 받기까지는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현재는 대출 규제가 있어서 주거용 물건의 경우 레버리지를 이용해 한 채를 매입한 후 또다시 레버리지를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업무용 물건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한 채 이상을 매입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집권 정당이 교체되거나 경제 여건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투자의 원칙은 알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아래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종잣돈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욱 유념해야 할 원칙이다. 첫 번째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것. 두 번째는 그 부동산에 최소한의 자금이 묶이게 할 것. 부동산을 최대한 저렴하게 매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매입을 결정했다면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그 부동산에 최소한의 자금만 묶이도록 해야 한다. 이는 내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투자 원칙이기도 하며 종잣돈이 적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원칙이 아닌 월세를 늘려갈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이다.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3년 안에 3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라. 목표한 월세를 받기 전까지 자신의 집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계속해서 월세 받는 부동산을 하나씩 모아 나가라. 이때 모아가는 부동산의 종류는 상관이 없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면 된다. 현재는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이 있으므로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과 같은 업무용 부동산이 좋다. 나 역시 처음 종잣돈이 많지 않을 때는 오피스텔을 통해 월세를 모아 나갔고 그 후에는 주로 상가를 통해 월세를 만들었다. 내가 이처럼 월세 받는 부동산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 모두가 부자가 되지는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공부해보지 않은 이들은 투자에는 변수가 많고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투자는 생각보다 쉽다. 투자의 핵심 원리만 이해하면 간단하다. 부동산 투자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수익을 거두는데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방법과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주로 전자의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느냐고?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을 사거나 바로 뒤에 설명할 경매를 활용하면 된다. 경매는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떨어진 물건을 매입하는 것이기에 원금 보장이 가장 확실한 투자였다. 처음에는 나도 반신반의했었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내어 그 가격으로 낙찰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가능했고 또한 경매는 수많은 투자 방법 중에서 유일하게 원금 보장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경매의 장점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국의 다양한 물건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한 번만 익혀두면 평생 활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부동산이고 두 번째는 사업이다. 언제부턴가 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자가 아닌 성공한 사업가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내 투자 인생의 전반부는 부동산이었고 후반부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 역시 사업은 특별한 분야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변수가 많아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막상 여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해 보니 준비만 잘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이고 가장 빠르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사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 상가를 임대만 할 경우 최대 수익은 월세이고 시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 수익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그 상가에서 자신의 사업을 한다면 월세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상가에 사업을 추가하는 간단한 원리를 소개한다. 상가에서 임대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공간 쪼개기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으로 임대할 경우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A라는 상가가 있다면 A 상가를 반으로 나눠 A-1, A-2라는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만들어 각각에서 월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월세를 받는 방식이다. 하나의 공간을 둘로 나누니 추가로 20만 원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공간을 쪼개는 방식을 활용하면 상가를 임대할 때는 물론 상가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역시도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단 무작정 쪼개서는 안 되고 그런 수요가 풍부한 곳이어야 한다. 50평대의 상가 하나를 통으로 임대하지 않고 10곳에서 15곳으로 나누어 소사무실을 세팅하면 시설비가 추가로 소요되더라도 2배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상가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시간 쪼개기가 있다. 시간을 쪼갠다는 의미를 눈치챘는가? 나의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은 한 명의 임차인에게 상가를 1, 2년 단위로 임대하고 매월 월세를 받는 구조이다. 하지만 나는 상가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시설하고 시간 단위로 쪼개어 임대를 놓았다. 독서실의 경우에는 한 자리를 한 고객에게 1개월 단위로 임대하는 것인데 스터디 카페의 경우는 한 좌석을 한 사람에게 지정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시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하면 한 자리에서 얻는 수익이 한 사람에게 지정하여 임대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동일한 공간을 시간으로 쪼개어 수익을 내는 업종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상가나 주택에 인테리어를 해놓는 렌탈 스튜디오는 시간 단위로 임대가 가능하다. 파티룸, 에어비앤비 역시도 빈 공간에 파티 내지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동일한 공간을 시간 단위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사업이라는 시스템을 하나 더 추가하면 부동산을 임대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때 사업 아이템이 공간과 시간을 쪼갤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 세상에는 정말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 생각을 바꾸고 실력을 쌓아간다면 당신도 언젠가는 이 말을 100%, 200% 공감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을 해보라고 하면 어떤 이들은 장사를 하라고요? 라며 반문하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장사와 사업의 차이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말한다. 그러나 장사와 사업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이 책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장사가 아닌 사업이다. 우선 사업과 장사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는 단순히 이윤을 남기는 것이고 사업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편의점, 카페, 식당, 동일한 아이템일지라도 어떤 이는 장사를 하고 어떤 이는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 한 곳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장이 직접 가게에서 커피를 만들며 일을 한다면 그는 장사를 하는 것이고 반면 사장이 직접 출근하지 않고 직원을 두며 2곳 이상의 점포를 운영한다면 그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차이를 알겠는가? 장사는 자신의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이고 사업은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자신이 직접 일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점포 한 개를 운영하는 것도 버겁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 3호점, 4호점, 5호점 등 점포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 것이다. 점포 한 곳만 비교해 본다면 사장이 직접 일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덜 들기 때문에 수익이 높을 수는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므로 수익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업의 경우는 점포 수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으므로 수익은 무한대이다. 지금까지는 기술을 가진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었지만 앞으로는 대부분의 임대인, 즉 건물주가 자신의 부동산에서 직접 사업까지 운영하는 것이 대세인 시대가 올 것이다. 그동안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월세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상가에서 무인 편의점, 음식점, 세탁소 등 무인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점포를 차린다면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추가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임대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으니 직접 사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처럼 사업하기 좋은 시기가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분야는 지금보다 더욱 각광받게 될 것이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장사가 아닌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부동산과 접목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아 더욱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사업을 할 때는 최종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셈을 해야 한다. 아마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표현일 것이다. 간단히 말해 소비자가 본전을 뽑았다고 느끼도록 하라는 말이다. 나 오늘 본전 뽑았어. 라는 말은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지불한 금액보다 그 이상의 만족감을 느꼈을 때 하는 말이다. 사업을 할 때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겉으로는 남는 것이 없어 보여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하여 소비자가 이겼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한다. 본전을 뽑았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예를 들어보겠다. 줄이 끊기지 않는 대박 음식점, 즉 맛집이라 소문이 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가격에 비해 음식의 양이 푸짐하거나 다양한 서비스 음식을 주는 경우이다. 박리담의 전략이다. 두 번째, 가격에 비해 훨씬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느끼게 하는 경우이다. 긴 시간 줄을 선 후 먹었지만 자신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는 정말 맛있는 음식 덕분에 기다렸던 시간도 잊은 채 먹게 되는 곳이다. 세 번째, 이곳이 아니면 절대 맛볼 수 없는 독특한 음식이나 특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곳이다. 소비자가 다시 찾고 입소문을 내는 맛집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압축된다. 모두 손님이 본전을 뽑았다는 생각에 기분을 좋게 만드는 곳이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이기게 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방법은 맛집뿐 아니라 여러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좋은 책이라 함은 지불한 가격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책이고 좋은 강의 역시도 가격 대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강의이다. 고객들은 항상 무엇을 구입하고 이용을 하든지 지불한 가격과 그것을 통해 자신에게 얻어지는 보상을 비교해 보기 때문에 고객이 이겼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입소문이 나고 꾸준히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협상의 기술을 갖춰라. 살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반대 상황에 놓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를 생각하면 쉽다. 구매자는 그 물건을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 하고 판매자는 그 물건을 최대한 비싸게 팔아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싶어 한다. 점포 주인과 손님 간의 관계뿐 아니라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등 삶에서는 이처럼 서로 상반된 입장에 놓이게 되는 여러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의 생활은 끊임없는 협상과 설득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그중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은 물건을 구매할 때이다. 솔직히 나는
물건을 살 때 가격을 잘 깎는 편이다. 심지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 흥정을 한다. 사실 싸게 사겠다는 마음보다는 협상을 즐긴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하다. 부자가 가격을 깎다니 라며 의아해할 수도 있겠다. 물론 필요한 물건이 있거나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살 수 있는 것이 부자가 되어 좋은 점 중 하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살 때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매겨놓은 가격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구매하진 않는다. 부자라고 모두가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자들은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는다. 언젠가 집 거실장이 필요해서 가구점에 간 적이 있다. 그곳은 여러 가구점들이 밀집해 있는 가구단지 내에 있는 점포였다. 가구단지는 점포가 많아서 원하는 스타일의 가구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점포들끼리 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가격 역시 조금 더 저렴한 편이다. 가구단지에 도착해 주차를 한 후 눈에 익은 메이커의 가구점에 들어갔다. 만약 내게 쇼핑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면 가구점을 몇 군데 둘러본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스타일과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에서 샀겠지만 그날은 뒤에 곧바로 다른 일정이 있어 한 군데밖에 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구점에 들어가니 가장 먼저 30에서 50% 세일이라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본래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거실장의 대략적인 시세라도 파악을 하고 왔을 것인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다. 가구점 안을 돌아보던 중 마음에 쏙 드는 거실장을 발견했다. 이제는 가격 협상을 할 차례였다. 붙어있는 가격표에는 264만 원에서 154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고객에게 제시하는 최종 금액은 같지만 소비자가를 높게 책정할수록 훨씬 더 저렴하게 팔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표에 기재된 할인 가격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금액이라고 여기는데 나는 이 금액에서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장님, 여기 가격표에 기재된 가격 말고 저에게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입구에 세일 현수막도 걸려 있던데요. 네, 세일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64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드리는 겁니다. 가구점 사장은 나 역시도 가격만 물어보고 갈 사람인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여느 때와 동일하게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 듯했다. 제가 바빠서 다른 가게를 들를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결정할 때니 여기에서 바로 정할 생각이니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시죠. 그러면 오늘 첫 손님이시니까 나는 그와 정식으로 협상에 돌입하기 위해 가격만 잘 맞춰준다면 다른 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고 그제서야 사장은 나에게 어떤 적정 가격을 제시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가격에 대한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가 말을 이어갔다. 140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오늘 첫 손님이셔서 제가 많이 양보하는 겁니다. 사장님, 지금 카드 결제 금액으로 말씀하신 거죠? 저는 현금으로 결제할 거니까 조금 더 빼주세요.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금액이 현금가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처음 금액에서 카드 수수료만 뺀 금액을 제시하신 거지 깎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26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더 이상은 힘들어요. 거실장의 시세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지금까지 협상한 가격은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제시했을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구점 사장과 대화를 이어가며 그의 표정을 살폈을 때 인상을 찌푸리거나 언짢아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가격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감지했다. 사장님, 그러면 이게 원래는 200만 원이 넘는 거실장이니까 사면 유리도 좋은 곳으로 끼워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코팅이 아주 잘된 최고급 유리로 깔아드리겠습니다. 이 거실장 길이가 3m 이상이니까 유리값도 꽤 나오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15만 원은 해요.
그리고 서울까지 배달이 될까요? 배송비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서울까지 배달해 드려야죠. 배송비는 가구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사람은 본인이 한 말을 쉽게 번복하지 못한다. 최고급 유리를 넣어준다고 했고 먼 곳까지 배송도 된다고 했으니 사장님, 저는 유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서울이 아니고 바로 근처라서 가까워요. 그러니 배송비와 유리값 빼고 100만 원에 해주세요. 에이, 그건 안 됩니다. 100만 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가 펄쩍 뛰는 것을 보니 이 수준의 금액이면 잘 구입하는 것이라 느껴졌고 가격 굳히기에 들어갔다. 사장님, 솔직히 거실장은 급해서 빨리 사러 온 겁니다. 제가 최근에 집을 넓혀 이사를 해서 추가로 살 가구가 아직 많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유리값과 배송비만 뺀 금액이잖아요. 그는 반박할 핑곗거리를 찾지 못했고 결국 나는 원했던 가격으로 마음에 드는 가구를 구입할 수 있었다. 참고로 나중에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동일한 거실장의 가격은 최저 126만 원 밑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물론 유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가구점 사장 입장에서도 분명 마진은 충분히 남았을 것이다. 처음 제시한 가격으로 팔았을 때보다 마진이 조금 적겠지만 결국에는 파는 것이 더 이득이었기에 그는 팔기로 결정한 것이다. 만약 할인된 가격표만 보고 가격 흥정을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누군가는 100만 원에 사는 물건을 또 다른 누군가는 154만 원에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협상의 기술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갖춰 놓아야 할 필수 능력이다. 무언가를 사고 팔 때 나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기술은 어떤 분야에서든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합의에 쉽게 넘어가는 것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알고 있으면 정말 유용하고 모르고 있으면 손해볼 이 기술은 반드시 자기 것으로 익혀놓길 바란다. 좋은 인맥을 꾸준히 쌓아가라. 인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람과의 인연을 잘 쌓아가면 더욱 수월하게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되어서도 더 탄탄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인맥 쌓는 것을 어려워한다. 특히나 지금처럼 개인이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들을 위해 좋은 인맥을 쌓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하려 한다. 첫 번째, 늘 밝은 모습을 유지해라. 모든 관계의 시작은 첫인상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각자만의 첫인상이 있는데 어떤 일을 보면 다가서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반면 어떤 일을 보면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는 돈의 많고 적음이나 행색이 아닌 그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 때문이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거만하거나 자주 인상을 쓰는 사람이라면 돈은 있을지 모르나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 반면 가진 것이 없더라도 밝은 이에게는 오히려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좋은 인맥을 쌓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밝게 만드는 것이다. 성공은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선물은 평소에 하라.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즉 용건이 있을 때만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타이밍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찾아가면 오히려 상대방은 그 모습에 더욱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용건이 생겼을 때만 하는 선물은 환영받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의 결과를 봐왔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일처럼 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엄청났다. 도움을 줄 이가 자신의 일처럼 해줄 수 있도록 하려면 그와 평소에 친분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용건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은 용건이 끝나면 다시 사라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발벗고 나서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 앞으로도 꾸준히 볼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소에도 관심을 보내면 되는데 관심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선물을 하는 것이다.
선물이라는 말에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정성이 들어간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까. 직접 담근 김치나 직접 재배한 야채를 보내는 것도 좋고 정성껏 작성한 편지도 좋다. 오히려 이런 작은 선물에 감동이 더 큰 법이다. 평소에 작은 선물은 상대에게 호감을 얻기도 수월하고 그와 절친한 관계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계산하지 말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라. 경조사에 참석할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 특히 기쁠 때보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다. 이때는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말고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들 결혼식이나 장례식, 돌잔치 등에 참석하면서 나중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곤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경우의 수를 놓고 계산하지 말고 베풀거나 양보하는 것이 좋다. 지금 당장은 베푸는 것이 손해인 것 같겠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테니 말이다. 나 역시 그러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보상을 염두에 두고 베풀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예기치 않게 그의 도움을 받아 정말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경험이 몇 차례나 있었다.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더 큰 성공을 이뤄내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네 번째,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다.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정상에 올랐는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해버리는 사건은 종종 발생한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다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도 그 순간의 감정을 누르지 못해 큰 사건으로 번져버리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사소한 다툼에 목소리를 키우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폭력은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화를 제어할 수 없다면 그는 하수다. 화를 내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다. 다섯 번째, 남을 헐뜯지 말라. 남을 쉽게 헐뜯고 뒷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이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 역시도 어느 순간 그것을 눈치채고 그를 떠나게 될 것이다. 남을 욕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이에게 처음에는 당신은 내 편이니 이런 말도 하는 것이다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 이 사람은 어디 가면 내 욕도 이렇게 할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며 거리를 두게 만든다. 여섯 번째, 마지막에도 상대를 배려하며 매너 있는 모습을 갖춰라. 하수는 첫 만남에 신경을 쓰고 진정한 인생 고수는 오히려 처음보다 마지막을 더욱 신경 쓴다. 나는 사람을 볼 때 술자리에서 보는 모습과 마지막에 내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의 진면목을 평가한다. 첫 모습은 꾸밀 수 있지만 술자리의 모습이나 마지막 헤어질 때의 모습에서는 그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마지막 모습만을 기억하게 되고 그 이미지를 평생 갖고 간다. 그래서 직장을 옮길 때도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인연을 정리할 때에도 마지막까지 매너 있는 모습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가끔 보면 앞으로의 용건이 없어졌을 때 속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해버리고 나면 혹시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와도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없거니와 그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항상 겸손하고 남을 무시하지 말아라. 상대가 누구이든 존중해야 한다. 누구든 자신보다 잘하는 부분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배우려고 노력해야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도 당신을 귀히 여길 것이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맥이다. 누구든 진심으로 대하고 베풀면 절로 좋은 인맥이 쌓여갈 것이다.